사우디아라비아의 부와 권력,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은 오직 이 단어 하나에 의존해왔다. 수십 년간 블랙골드라 불린 이 자원은 이슬람 왕국을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세웠고 오펙 OPEC의 핵심 플레이어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석유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다. 석유에 대한 의존이 사우디의 미래를 위협하는 족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이후 반복된 유가 폭락,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 그리고 선진국의 탄소 중립 압박은 사우디를 점점 궁지로 몰아넣었다. 한때는 배럴당 $100를 넘나들던 유가는 이제 불안정한 정치 리스크에 휘둘리며 사우디 재정에 깊은 구멍을 내고 있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청년 실업률 급증, 교육과 복지 예산 삭감, 외국인 투자 이탈, 그리고 왕실권이 약화. 왕정 체제가 유지되기 위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사우디에게 한 가지 진실을 강요한다. 더 이상 석유에 의존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 많은 이들은 묻는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가진 나라 아닌가? 왜 위기인가? 그러나 그 질문은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다. 오늘날 세계는 석유를 버려야 할 에너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EU와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전기차, 수소, 태양광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수요가 줄어드는 자원을 붙잡고 있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 고장난 엔진을 달고 있는 것과 같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사우디는 과연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사실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위기의 징후를 감지하고 있었다. 2016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개혁안인 비전 2030을 발표한다. 핵심은 단 하나, 석유 없는 미래. 관광산업 육성, 첨단 기술 중심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 건설. 말 그대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의지는 있었으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였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어떻게를 모르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기술도 없고 인재도 부족하며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을 함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등장한다. 한국은 이미 중동에서 수십 년간 원전, 정유, 플랜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과 신뢰를 입증한 바 있다. 한국 기업들은 속도와 정밀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지 최적화 능력에서 유럽과 일본을 능가했다.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는 하나큐셀 HANWHAQ 셀즈 독일, 미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과 내구성을 가진 모듈을 개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사우디는 이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선택했다. 석유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한국 기술을. 이제 질문은 바뀌었다. 왜 사우디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택했는가? 그에 대한 답은 다음 장에서 이어진다. 우리는 석유 이후의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16년 이 말을 내뱉었을 때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석유로 태어나 석유로 성장한 국가가 스스로 석유를 부정하는 선언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이상주의적 선언이 아니었다. 사우디는 진짜 위기 앞에 있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를 버려야 했다. 비전 2030은 단순한 경제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제 유지 전략이자 사우디 왕국이 문명국가로 재탄생하기 위한 생존 매뉴얼이었다. 핵심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경제 다변화, 석유 이외의 산업 창출, 관광, 첨단 기술, 스마트 시티. 민간 부문 확대, 공공 의존에서 민간 중심 구조로 전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산업 구조 대개편. 이 가운데 가장 어렵고 위험한 과제가 바로 에너지 전환이다. 왜냐하면 이는 사우디 국민 전체의 생활 기반, 고용, 수출, 외교 전략, 심지어 국가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면적 체질 개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우디는 여전히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극한 환경, 전력 과소비, 담수화 설비 의존이라는 악조건을 안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주력으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이 지점에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경쟁자로 나섰다. 미국은 고효율 장비를 보유했지만 가격이 비쌌고 정치적 조건이 과도하게 붙었다. 유럽은 기술은 뛰어났지만
공정 속도가 느리고 중동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졌다. 중국은 가격은 저렴했지만 품질이 낮고 장기 유지보수 시스템이 전무했다. 일본은 기술에 폐쇄적이었고 중동과의 전략적 신뢰 관계가 취약했다.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든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 한국은 이른바 실행 중심의 기술 국가로서 말보다 실적으로 답하는 DNA를 가지고 있다. 수많은 중동 국가에서 플랜트, 병원, 원전, 교량을 기한 내에 예산 안에서 완성도 높게 건설한 경험은 사우디에게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은 정치적 간섭 없이 오직 기술과 성과로 승부한다. 이 점이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21년 사우디는 NEOM 프로젝트의 에너지 인프라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단순한 계약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사우디가 한국을 석유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갈 동반자로 선택한 순간이며 동시에 한국이 중동의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 진입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전환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이름 없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발자국에서 시작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이해가 교차하는 전략적 중심지다. 에너지, 종교, 지정학, 군사 이 모든 분야에서 사우디는 오랫동안 세계의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이 거대한 전환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시스템을 팔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우디는 그들 중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아닌 대한민국을 선택했다. 왜일까? 첫 번째 이유는 기술력은 있으나 실행력은 없는 국가들에 대한 사우디의 실망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일부 기업들은 고효율 태양광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 반복된 고장과 유지보수 지연으로 프로젝트 완성률이 낮았다. 기술은 화려했지만 현실과 괴리된 전시용 모델에 가까웠던 것이다. 심지어 독일은 NEOM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공급한 일부 태양광 모듈이 고온 다습 환경에서 효율이 급감하며 신뢰를 잃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 리스크다. 미국의 경우 기술은 뛰어나지만 항상 정치 조건이 붙는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력이 자칫하면 내정 간섭이나 외교적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신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이후 인권 문제나 민주주의 가치 등의 조건을 무기로 삼는 접근은 사우디 왕정 체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한국은 정치적 간섭 없이 경제적 협력에 집중하는 중립형 기술 국가라는 점에서 강한 신뢰를 얻었다.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한 실망이다. 사우디는 한때 중국산 태양광 모듈과 ESS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낮은 내구성 부실한 품질 관리, 무엇보다 사막 모래먼지와 고온 환경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리콜과 재설치 비용을 떠안아야 했다. 싸지만 오래 못 간다는 평가가 중동 시장 전역에서 확산되면서 중국 기술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이 달랐는가? 한국은 현장 친화적 설계, 빠른 피드백 체계,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기술을 내세웠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큐셀의 Q, PAK-DUO 시리즈다. 50도 이상에서도 95% 이상의 출력 유지, 미세모래 차폐 방지 코팅 기술,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셀 배치 방식. 이러한 요소들은 유럽이나 중국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극한 조건 맞춤형 기술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기술을 팔고 떠나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화 교육과 기술 이전까지 동반한다. 삼성물산은 NEOM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사우디 청년 엔지니어 2,000명을 선발해 한국 본사에서 직접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계약을 넘어 사우디 자체 역량 강화라는 국가 전략을 실현시키는 협력 모델로 일본이나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다. 한국이 기술만 팔았다면 사우디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기술 신뢰 속도, 무정치라는 4대 강점을 동시에 제공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사우디가 절실히 원했던 조건이었다. 사우디는 이제 말한다. 기술은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 한국이다. 이 선택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진 한국 기술의 작동 모습을 통해 증명해 보인다. 2022년 11월 사우디 북서부의 사막 한복판.
이곳은 단순한 사막이 아니었다.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주도하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NEOM 프로젝트의 심장부이자 석유 이후 시대를 상징하는 에너지 혁신의 출발점이었다. 이곳에 가장 먼저 도착한 외국 기술자들은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기술자들, 그리고 현장형 엔지니어들이었다. 그들은 광활한 사막 위에서 맨손으로 석유 없는 사우디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고온, 고습, 모래 폭풍 속에서도 현장 적응력과 시공 속도, 그리고 기술 최적화라는 3대 원칙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첫 번째 전투 온도 55도, 모듈은 녹지 않았다. 사막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극고온이다. 낮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고 장비 표면 온도는 80도에 달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반 태양광 모듈은 출력이 급감하거나 아예 작동을 멈춘다. 중국산 저가 모듈은 하루 평균 출력 효율이 60% 이하로 떨어졌고 유럽산 모듈은 미세한 크랙과 부식으로 수명 단축 문제가 심각했다. 하지만 하나큐셀의 고내열 저손실 모듈은 달랐다. 셀 간 전류 손실 최소화, 표면 방열 알루미늄 리브 설계, 모래 차단 나노코팅 기술 탑재. 이로 인해 55도에서도 93, 95%의 출력이 유지되었고 실제로 사우디 전력청이 운영한 시범구역에서 한국 모듈이 유일하게 3개월 무고장 기록을 달성했다. 두 번째 전투 모래 폭풍, 그러나 데이터는 살아있었다. NEOM 지역은 계절풍으로 인해 강력한 모래 폭풍이 연중 40회 이상 발생한다. 이것은 기계적 손상은 물론 센서 오류, 패널 오염, 통신 단절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달랐다. 한전 KEPCO이 설계한 사막형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초고주파 기반 무선 송수신 통신, AI 기반 자가진단 유지보수 시스템, 원격 자동 재부팅 기능, 을 기반으로 모래 폭풍 이후에도 데이터 손실률 1% 미만이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전력기술이 도입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열차단 내장 설계로 인해 폭염에서도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중동 최초로 야간에도 전력 품질 저하 없이 공급 유지라는 실적을 만들어냈다. 세 번째 전투 건설 속도, 한국식 시간 감각은 세계 표준이 아니다. 한국 기업들의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속도였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계획보다 빠른 완공을 국가적 자존심처럼 여기며 성장해왔다. 사우디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정된 240일 공정을 삼성물산은 186일 만에, 현대건설은 174일 만에 끝냈다. 이러한 속도는 유럽 건설사들보다 평균 40% 이상 빠른 기록이었고 사우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은 시간을 압축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한국 기술자들의 야전 텐트에는 에어컨 대신 데이터와 도면이 가득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하는 그들의 모습은 사우디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근로문화의 롤모델이 되었다. 한 줄 요약하자면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돈을 뿌리거나 말로 떠벌리기보다 현장에서 땀으로 기적을 건설해낸 나라였다. 그리고 그 땀방울은 지금 사우디의 사막을 에너지의 땅으로 바꾸고 있다. 이제 이 기술이 어떻게 사우디의 전체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깊이 있게 분석한다. 한국의 기술이 사우디 사막을 뒤덮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사우디 국민도 현지 언론도 아니었다. 놀라고 불편해한 쪽은 미국과 유럽이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단순한 거래 상대국이 아니라 오랫동안 서방이 전략적 통제와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동의 핵심 동맹국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불편한 침묵 기술이 아니라 영향력이 빠져나간다. 워싱턴 정가의 일부 관료들은 NEOM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는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인 태양광 ESS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를 한국이 독점 수준으로 장악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려는 명백해졌다. 미국은 그동안 사우디의 원유 생산을 통제하고 무기 판매를 통해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시에 기술 인프라 영역까지 서서히 확대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사우디가 기술은 미국, 실행은 한국이라는 기존 구도를 뒤엎고 기술도 실행도 한국으로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 수주 경쟁이 아니라 중동 내 영향력 상실로 직결되는 정치적 문제다. 특히
미국이 강조해온 친환경 연대의 한 축을 한국이 독립적으로 구축해버린 상황은 워싱턴의 전략가들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다. 유럽의 질투 우리는 설계도면에 머무를 때 한국은 현장에 있었다.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은 오랜 시간 동안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 ESG 개념의 선도자로 자부해왔다. 그리고 NEOM 프로젝트 역시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유럽계 기술 자문과 마스터 플랜 컨설팅이 대거 투입됐다. 그러나 실제 시공과 실현의 단계에 이르자 유럽은 느렸고 한국은 빨랐다. 유럽은 왜 그게 안 되는지를 설명했고 한국은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를 보여줬다. 그 결과 유럽 언론에서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실행력을 팔았다. 그리고 그것이 사우디가 진짜 원한 것이었다. 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유럽이 오랜 시간 과신해온 기술 우위의 환상이 기술 현장 최적화 속도라는 한국식 모델 앞에서 무너진 상징적 장면이었다. 중국의 불쾌함 값싼 기술로 쌓아온 시장, 한국이 정조준하다. 중국은 한때 중동 시장에서 태양광 모듈의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늘려왔다. 싸고 빠르며 정치적 조건도 적은 공급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우디가 실질적 장기 운영에 들어가자 중국 기술의 부실함과 낮은 유지보수 능력이 드러났다. 특히 2021년, 2022년 사이 리야드 외곽의 모듈 단지에서 접속한 폭발 패널 프레임 부식, 통신 오류가 반복되었고 이는 중국 업체들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졌다. 그 공백을 한국이 빠르게 파고든 것이다. 그리고 사우디는 확실히 확인했다. 한국 기술은 중국보다 비싸지만 중국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 초기 투자만 보면 비싸지만 10년 후 전체 유지 비용과 생산 효율을 합치면 오히려 경제적이다. 이후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중동을 훔쳐가고 있다. 사막에서의 기술 냉전이 시작됐다. 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지정학적 에너지 주도권 경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사우디의 한마디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 파트너를 원한다. 이 모든 외부의 불만과 질투 속에서 사우디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기술을 선택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였고 현장에서 땀을 흘린 유일한 국가였다. 이 한 문장은 미국과 유럽, 중국의 의도된 기술 지배에 대한 일침이자 한국이 만들어낸 전략적 신뢰의 결정판이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사우디의 전략적 동반자, 에너지 전환의 설계자, 그리고 중동 질서의 새로운 좌표를 정의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기술과 신뢰가 실제로 사우디 경제 전반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 다음 장에서는 에너지 구조와 도시 개발,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의 나라에서 태양의 나라로 바뀌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발전 방식의 교체가 아니다. 국가의 산업구조, 도시 설계, 노동시장, 그리고 국민의 삶의 방식 자체가 근본부터 다시 설계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기술이 있다. 전력 패러다임의 대전환 통제 불가능한 석유 예측 가능한 태양. 기존의 사우디 에너지 시스템은 원유 채굴 정제 수출 수입한 전기로 생활하는 구조였다. 즉, 자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도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했으며 정유 공정의 불안정성이나 국제 유가 변동에 항상 흔들리는 경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큐셀, 한전, 현대중공업 등의 한국 기업들이 구축한 태양광 ESS 스마트 그리드 3중 구조는 이제 사우디 전역의 핵심 지역들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NEOM의 상업지구 1단계는 발전소 없이 외부 전력 의존 없이 100% 한국산 태양광 ESS만으로 자립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다. 사우디가 처음으로 에너지 주권을 외세의 기술이 아닌 동반자 국가의 도움으로 확보한 사례다. 도시 구조의 진화 송유관 대신 스마트 그리드가 도시를 관통한다. 과거 사우디의 도시 계획은 정유시설 중심이었다. 석유의 흐름을 따라 도시가 개발됐고 기반 인프라는 수출과 저장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NEOM, 아말라인, 레드시 프로젝트 등 최근의 대형 신도시들은 도시 중심부의 전기 저장소 ESS, 건물 옥상의 태양광,
도로 하부에 전력 센서를 내장하는 에너지 내장형 도시 엠베디드 에너지 시티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설계하고 시공한 주체는 역시 한국이었다. 삼성물산의 스마트 빌딩 솔루션, 현대건설의 AI 기반 에너지 배분 시스템, LS전선의 지하 고전압 케이블망까지 도시 자체가 한국 기술로 구동되는 생명체로 바뀐 것이다. 사우디 정부는 이를 모델로 삼아 기존 도시인 리야드, 제다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며 이는 국가 전체의 전력 소비 패턴을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 생태계의 변형 석유 근로자에서 태양광 엔지니어로 무엇보다 결정적인 변화는 노동시장과 직업의 구조다. 기존에는 석유 생산 및 관련 플랜트 기술자가 고소득 고위직을 독점했지만 이제는 태양광 모듈 유지보수, ESS 운영, 스마트 그리드 기술자가 새로운 상위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나큐셀과 사우디 에너지부는 한 사우디 기술전환 교육센터를 공동 설립하고 연간 500명 이상의 사우디 청년들에게 한국식 에너지 시스템 운용 기술, AI 기반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을 교육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니라 사우디 사회가 석유 중심 계층 구조에서 기술 중심 계층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이는 과거 미국식 원유 기술 모델이나 중국식 값싼 건설 모델로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한 줄 요약하자면 한국은 사우디에 단순히 전기를 공급한 것이 아니다. 국가의 혈관 구조를 바꾸고 뇌를 새로 장착해 준 것이다. 이제 사우디는 오일 달러가 아닌 솔라 크레딧 솔러 크레딧로 움직이는 경제 모델을 시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환이 사우디 사회 전체에 어떤 문화적, 정치적 충격을 주었는지 다음 장에서 분석한다. 석유는 단지 연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체성이자 체제 그 자체였다. 왕실의 권위, 국민의 복지, 교육 시스템, 직업 구조, 사회적 위계까지 모두가 석유를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석유를 통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그 전통적 질서가 한국의 기술에 의해 조용하지만 강하게 재편되고 있다. 사우디는 단지 태양광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한국식 산업 모델, 교육 시스템, 노동 문화까지 일부 수입한 셈이다. 이로 인해 사우디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급진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세대, 계층, 성별, 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과거 사우디에서는 이슬람 신학, 행정학, 경영학이 고위직 진출을 위한 주요 전공이었고 이 공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공대는 기술자나 외노 외국인 노동자가 가는 길이라는 인식이 강해 청년들 사이에서 깊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하나큐셀과 사우디 국립기술대학교가 협력해 만든 태양광 미래 인재 캠퍼스는 그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2023년 기준으로 해당 캠퍼스는 모집 경쟁률이 271을 기록하고 있으며 졸업 후 1년 이내 취업률은 92%, 초봉은 기존 공무원 직종 대비 평균 1.8배에 달한다. 이제 사우디의 젊은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ESS 설계자, 스마트 그리드 관리자를 꿈꾼다. 이는 사우디 사회에서 이공계 전공이 처음으로 신분 상승의 경로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사우디 노동시장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석유 시대에는 부족 귀족이 운영하는 기업에 연줄로 들어가는 것이 안정된 인생의 길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출신, 종교, 부족에 관계없이 기술 능력과 성과만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삼성물산은 NEOM 스마트 도시의 전력관리 담당 인력을 채용하면서 100% 현지인 우선, 기술 실습 중심의 평가 그리고 왕족 출신이나 귀족 청년들에게도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는 사우디 내부에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담론을 촉발시켰고 젊은 세대는 점점 우리는 더 이상 왕의 친척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술로 미래를 설계하고 싶다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식 실력 중심 인사체계는 사우디의 봉건적 사회 구조에 실질적인 균열을 낸 최초의 외부 자극이었다. 한편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라는 사우디 사회의 금기를 건드린 것도 한국의 기술이었다. 하나큐셀과 KEPCO가 구축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설비 진단 시스템, 비대면 제어 교육 패키지는 여성들도 재택 또는 제한된 이동 조건에서도 충분히 기술직에 종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사우디 내 태양광 산업과 연계된 여성 고용 비율은 22%를 넘었고
이는 전체 산업 평균인 7%를 3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한 고용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권리와 자아 실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며 사우디 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 문화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하나큐셀의 여성 관리자 파티마 알마리드는 한국은 우리에게 단지 기술이 아닌 일할 수 있는 자존감과 기회를 주었다고 밝히며 이 변화가 단순한 취업의 의미를 넘어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일하는 방식, 즉 노동 문화 자체에 있다. 한국 기술자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는 철저한 시간 관리, 야간 공정 집중, 성과 중심 보고, 체계 등 이른바 K-워크 스타일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 청년들 사이에서 새로운 근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유럽식 워라밸이 선망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식 집중성과 효율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 기업 내부에서 자체 인사제도 개선,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 재설계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 기술은 단지 설비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사우디 청년들에게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바꾸어 놓은 셈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사우디에 단순한 기술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업, 교육, 가치관, 성평등, 계층 이동의 가능성까지 아우르는 일종의 사회혁신 패키지를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사우디 사회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석유에만 의존했는가? 왜 지금까지 기술을 미국이나 유럽에게만 배워왔는가? 이 자각은 왕정체제, 종교권위, 부족 중심 정치 시스템까지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변수가 되어가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한국 기술의 진짜 힘이자 국제정치적 의미다. 다음 장에서는 이 변화가 어떤 외교적 충돌로 이어지고 있는지, 특히 한국과 중국이 사우디에서 벌이고 있는 기술 패권 전쟁의 실상을 집중 분석한다. 태양광, ESS, 스마트 그리드, AI 기반 에너지 제어. 이 단어들은 이제 단순한 산업 용어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권, 경제 생존, 국제 외교의 무게 중심을 좌우하는 전략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기술 전장의 중심에서 한국과 중국이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사일도 전투기 없이 공모서와 납품 계약, 현장 보고서로 싸우는 이 전쟁은 바로 사막 위의 기술 냉전이라 불릴 만하다. 중국의 빠른 진출, 그러나 너무 얕은 신뢰. 중국은 2015년부터 중동 국가들의 대규모 태양광 설비와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며 빠르게 시장을 확장했다. 특히 사우디의 일부 지방정부 프로젝트에서는 중국산 모듈이 최대 40% 이상 저렴하다는 점을 무기로 단기간 내 수백 메가와트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중국은 또 AI 제어 기술과 ESS를 결합한 올인원 솔루션을 앞세워 빠른 납기와 저가 패키지로 공격적인 영업을 펼쳤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서 터져나왔다. 2021-2022년 사이 중국산 모듈이 고온 모래 폭풍 환경에서 내구성 부족과 화재 위험으로 인해 대규모 리콜 사태를 일으켰다. 사우디 중부 지역의 알카심 산업단지에서는 ESS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리야드 외곽의 모듈 군집지에서는 접속함 과열로 인한 화재로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집계되었다. 중국 업체들은 품질 보증보다는 다음 사업에 집중하며 사우디 현지에 제대로 된 AS 거점도 두지 않았다. 사우디 기술부 관계자의 한마디는 모든 것을 압축한다. 중국은 빠르지만 뒤는 돌아보지 않는다. 한국의 정밀한 반격 비싸지만 끝까지 책임진다. 하나큐셀, 한전, LS일렉트릭, 삼성물산 등 한국 기업들은 싸움보다는 증명을 택했다. 단기 이익보다 10년간의 유지관리, 고장 대응, 현지 인재 양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켰고 이는 사우디로부터 신뢰 가능한 파트너라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예를 들어 NEOM 프로젝트 2단계 태양광 클러스터는 중국이 40% 낮은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사우디 국영전력이 한국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고온 환경에서의 효율 유지 검증, 모래 침식 대비 특수 코팅 기술, 15년 유지보수 패키지 포함, 고장 시 72시간 내 현장 복구 시스템 구축. 중국은 계약 후 손 떼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계약 후 진짜 시작되는 방식인 것이다. 또한 한전은 ESS 내부 발열 예측 시스템에 AI 이상 감지 기술을 탑재하여 중국 ESS의 사고 이후 사우디 정부가 요구한 국제 기준을 초과 충족한 유일한 기업이 되었다.
한국은 가격이 비싸도 사고가 안 나는 유일한 시스템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는 사우디뿐 아니라 인근 쿠웨이트, UAE, 오만으로 확산되는 확산 효과를 만들었다. 중국에 따라하기 전략, 사우디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의 시스템 설계를 베끼는 전략으로 반격을 시도했다. 실제로 하나큐셀의 셀 배열 방식과 유사한 구조의 모듈이 중국 기업을 통해 유통되었고, 한국형 ESS 열차단 설계를 모방한 구조가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우디 기술 당국은 이미 테스트를 통해 차이를 알아본다. 한 고위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기술은 열흘을 쓰고도 변하지 않고 중국의 기술은 하루만 써도 속이 드러난다. 사우디는 기술의 외관이 아니라 성능과 데이터로 판단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기술로 신뢰를 쌓고 중국은 눈에 보이는 숫자로 경쟁했지만 그 숫자가 거짓이라는 것을 사우디는 이제 알고 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계약 싸움이 아니다. 질서의 재편이다. 한국이 사우디에서 승리하는 것은 단순히 태양광 몇 메가와트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세계 에너지 질서의 설계자가 누구냐는 싸움이다. 사우디는 중동 전체 전력 재편의 중심이며 이곳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한 국가는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이집트, 나아가 아프리카까지 한국식 에너지 생태계를 전파할 수 있는 핵심 포지션을 점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알제리와 수단에서 기술 신뢰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 틈을 타 한국이 전략적 무정치 기술 국가라는 브랜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다. 싸게 설치하고 떠나는 기술이 아닌 함께 구축하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다음 장에서는 이 기술 패권을 바탕으로 한국이 사우디와 함께 중동 전체의 질서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OPEC 없는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지를 깊이 분석합니다. NEOM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사우디 하나의 프로젝트에 머물지 않는다. 사막 한복판에 설치된 한국산 태양광 모듈, ESS,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이슬람 세계 전체의 탈석유의 미래를 가시화한 선례가 되었고, 이 선례는 지금 쿠웨이트, 바레인, UAE, 오만, 카타르, 심지어 이집트와 아프리카 북부까지 폭발적인 확산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은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청사진이다. OPEC 시대의 종말, K에너지 연합의 출현. 과거 세계 에너지 질서는 OPEC라는 석유 카르텔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사우디, 이란,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들은 생산량 조절로 세계 경제를 흔들며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해왔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탄소세 확대, 기후위기 대응 프레임 속에서 석유는 더 이상 힘의 원천이 아니다. 사우디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빠르게 자각했고, 그래서 전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력을 만들기 위해 한국을 선택했다. 즉, 지금 한국은 포스트 OPEC 시대의 설계자 역할을 사우디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사우디가 공동으로 개발한 ESS 통합 제어 시스템과 예측형 AI 에너지 관리 플랫폼은 UAE의 스마트팜 농업단지, 카타르의 사막형 주거단지, 바레인의 고속도로 전력 공급 시스템 등에 직접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는 K에너지 스탠다드가 중동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을 넘어 체계까지 수출하는 유일한 국가 한국.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순한 모듈이나 장비가 아니다. 한국은 에너지 생산부터 저장, 분배, 제어, 데이터 관리까지 전체 시스템을 패키지화해서 제공한다. 삼성물산이 도시 구조를 설계하고 하나큐셀이 에너지를 생산하며 한국전력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LS 일렉트릭이 제어 장비를 공급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플랫폼처럼 작동하는 에너지 생태계 수출 모델은 지금까지 어느 국가도 시도하지 못했던 방식이다. 중국은 장비만, 미국은 소프트웨어만, 유럽은 컨설팅만 팔았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 실행, 신뢰, 교육, 유지, 보수, 시스템 구축을 함께 제공하며 이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면 한국에 전화하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비정치 국가 한국의 중립성, 중동에서 전략이 되다. 중동은 수십 년간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라는 강대국들의 전략적 대리 전장이었다. 그러나 이들 강대국은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치적 조건을 강요했고 결국 중동 국가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정치적 요구 없이 기술과 시스템만 제공하며 특정 종파나 진영에 개입하지 않는 전략적 무정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종교, 왕정, 부족이 얽힌 중동에서 가장 큰 장점이 되었고 사우디 정부조차도 공식 회의에서 한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비개입 파트너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평판은 외교적 확장력으로도 이어진다. 현재 사우디와 한국은 합작에너지연구소 설립, 아프리카 공동진출 투자펀드 조성, GCC 전역 스마트 그리드 표준 공동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는 K에너지 블록의 탄생을 의미하는 중대한 변화다. 사우디의 메시지 OPEC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한국과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이제 사우디는 더 이상 석유로 세계를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에너지 생산자가 아니라 미래 기술 질서의 중추국이 되기를 원하며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 말은 모든 것을 요약한다. 우리가 석유로 부자가 되었다면 한국은 기술로 존경을 받는 나라다. 앞으로의 세기는 존경받는 나라와 손잡아야 한다. 이제 질문은 명확해진다. 전 세계는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누가 설계한 나라에 의존하게 될 것인가? 중국처럼 싸지만 무책임한 나라? 미국처럼 강하지만 조건이 많은 나라? 아니면 한국처럼 신뢰받고 조용히 성공을 이끌어내는 나라? 2025년 한국은 중동의 심장에서 기술로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성공은 가장 무거운 책임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왔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수출국이 아니라 글로벌 질서 재편의 참여자, 아니 어쩌면 주도자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우리는 이 성공을 끝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1. 기술 격차를 따라오는 중국, 계속 벌릴 수 있을까? 지금 중국은 정부 주도로 한국 기술 베끼기와 성능 개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영 태양광 기업들은 하나큐셀의 셀 구조를 분석하고 있고 중국산 ESS 기업들은 한국형 열차단 시스템을 모방한 2세대 ESS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문제는 단가다. 한국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중국은 여전히 가격에서 우위를 가진다. 만약 사우디 이외의 중소형 중동 국가들이 가격 대비 효율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기술 격차가 좁혀질 경우 한국은 고전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을 지키는 방패이자 계속 앞서 나가는 추진력이다. R&D 투자, 표준화 선점, 국제특허 전쟁의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기술은 지키는 자의 것이며 진화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2. 정치적 압박의 역습. 미국과 중국, 동시에 불편해지는 순간이 온다. 사우디와의 협력은 눈부시지만 이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한국이 너무 앞으로 나간다는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이 중동에서 자국 기업의 시장을 대체하는 모습에 점점 불만을 품고 있고 중국은 자신의 전략적 진출 통로를 한국이 가로막는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술은 비정치적이다라는 명분으로 한국은 양쪽의 압박을 비껴갔다. 하지만 향후 이 갈등이 격화되면 사우디와의 협력이 한미 관계나 한중 경제 협력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되 동맹과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 균형 외교. 이 어려운 줄타기는 앞으로의 5년간 한국 외교의 핵심 숙제가 될 것이다. 3. 산업 전체의 대응 능력. 단지 몇 개 대기업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한국의 중동 에너지 성공은 하나큐셀, 한전,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중동이 요구하는 규모는 전체 산업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수준이다. 수천 킬로미터를 넘는 고전압 케이블, ESS용 특수 배터리와 냉각 시스템, AI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 고온환경용 내구 센서와 내열 자재. 이 모든 것을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이 함께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조립만 하고 떠나는 부품형 강국으로 다시 추락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국가 단위의 에너지 수출 체계를 구축해야 할 순간이다. K에너지 플랫폼을 만들어 기술 교육 금융 유지 보수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각 부품 기업도 글로벌 파트너가 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 4.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 지금 한국이 중동에서 갖는 위상은 단순한 수출국이나 협력국이 아니다.
우리는 미래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 문명 국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복제품으로, 미국은 외교 압력으로, 유럽은 규범 전략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이 판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 한국은 또다시 하청, 부품, 생산기지의 위치로 끌려 내려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기술을 계속 앞서가고 국제 표준을 선점하며 중동과의 관계를 외교안 보문화까지 확장하고 산업 전반의 총합 대응력을 키우고 내부 정치와 외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내야만 우리는 에너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에너지 질서의 주권국이 될 수 있다. 결론, 우리는 태양광을 수출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남는 방식을 수출한 것이다. 한국은 사우디에게 단지 모듈을 판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석유 이후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팔았으며 전력망이라는 구조를 통해 사회의 질서, 노동의 방식, 교육의 목표, 젊은 세대의 꿈까지 바꿨다. 이제 세계는 태양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그 태양 아래 가장 먼저 그림자를 만든 나라는 한국이다. 한수원은 지난달 17일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프랑스와 최종 경쟁까지. 체코 측은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러시아로 사토마 중국 시지에는 보안 문제로 입찰에서 탈락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국과 동급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악명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하던 웨스팅하우스의 진상행각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한수원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또다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목리를 부리며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를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체코전력공사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기술은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한수원은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는 그 기술을 제3자가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며 각종 원전 기술을 한국에 전수해왔습니다. 해외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의 기반이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것은 맞습니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 공급 국그룹 NSG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가 한국형 원자로 APR천을 도입하면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체코와 미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한국에 수출하게 된다. 그 일자리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일자리 1만 5천 개가 포함된다. 며 미국 정치권을 압박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입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는 진행 중인 국제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자사 지식재산권을 격렬하게 보호하고 미국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비장하게 마무리했는데요.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이 같은 행동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체코 원전 사업 수주전에서 탈락하자 한국으로부터 돈은 좀 더 뜯어내려는 계획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미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에게 소송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은 이미 소송 중입니다. 지난 2022년 이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 미국 수출 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바로 항소했고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이 와중에 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대표단을 파견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추가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황당한 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진상짓을 보면서 프랑스 전력공사까지 한국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전력공사 EDF도 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 역시 체코 원전 사업을 따내기 위해 한수원과 막판까지 다투던 곳입니다. 참 아름답지 못한 패배자들의 모습입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전력공사는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프랑스까지 합세해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체코전력공사 CEG는 규정에 따라 입찰에서 떨어진 참가자는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들의 항의는 이미 절차상 어긋나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을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회방도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며 각종 원전 기술을 국내에 전수한 기업으로 국내에서 건설한 원전 28기 가운데 18기가 웨스팅하우스 계열이고 해외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의 기반도 웨스팅하우스 모델입니다. 이렇다 보니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참여한 NSG 지침에 따르면 미국 원전에 기반을 둔 한국형 원전은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체코에 수출할 땐 신고만 하면 절차가 끝나지만 지재권을 두고 분쟁 중인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자체를 뒤로 미루는 꼼수를 쓰면서 한수원의 애를 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15년 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미국 정부의 절차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한국형 원전의 기술 국산화 수준이 낮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설비 제작을 맡은 두산중공업이 일부 설비를 웨스팅하우스 측에 발주하면서 허가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당시 국산화가 되지 않았던 각종 설비는 웨스팅하우스에, 고가인 발전기 터빈 등은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인 도시바에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가 원전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전 발주가 잇따르며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설비 규모가 현재 2배로 커지는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의 한국 견제가 심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방문에서는 향후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과정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웨스팅하우스 달래기에 나섰지만 웨스팅하우스 측이 과도한 요구 조건을 내걸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설비 계약과 향후 원전 수주전에서 협력과 같은 과실을 노리며 숟가락을 얹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체코에 이어 폴란드, 영국, 사우디, UAE 등에서 추가 원전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웨스팅하우스의 목리가 본계약 때까지 이어진다면 체코나 우리 양측 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코는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원전 건설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미국 정부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국형 원전을 계약하기엔 지정학적인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70년 동맹인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결국엔 파국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에너지부와는 달리 동맹에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원천 기술만 가진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한국과 관계를 건설적으로 풀어서 향후 세계 원전 시장에 도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9월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고 각하를 했을 당시 미국 에너지부조차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업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문제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로 볼 때 항소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도 체코전력공사가 한국에 유리한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 27일 미 포브스지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는 이번 입찰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예외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원자로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웨스팅하우스에 있는 만큼 자사의 승인 없이는 한수원이 제3자에게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체코전력공사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체코 정부는 우선 두코바니의 2기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한 상태이며 이후 테멜린 지역에 2기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데요. 건설 계획 확정 땐 한수원이 다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갖습니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가 형식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지금으로선 한국의 한수원을 선택한 체코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 초를 치는 웨스팅하우스를 보면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한국도 첨단 기술 국산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미국 매체가 방영한 특집 방송이 뜻하지 않게 독일과 중국을 경악해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도 거센 열풍을 일으키면서 중국과 독일의 외교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미국 매체가 이를 특집 방송으로 다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밀리터리쇼는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 올라선 한국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군사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기적까지 일으켰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군사력과 대중문화가 뜻밖의 충돌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K-팝과 K-드라마로 세계의 문화 트렌드를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군사 강국으로서도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세계 인구 순위 28위에 불과한 나라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21세기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려는 목표까지 달성하고 있다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미국 매체는 현재 60만 명의 현역 군인과 세계가 부러워할 기술 무기들을 자랑하는 한국은 탱크와 전투기로 무장해 전 세계의 약자들을 구하는 영화 속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미국 매체는 현재 한국이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설 만큼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배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한국이 민주화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을 축소시키기는커녕 더 확장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건장한 남성들은 최소 18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과 방산강국으로 올라선 첫 번째 이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북한의 위협을 손꼽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온 한국은 인구의 군사화와 함께 경제의 군사화도 동시에 이뤄야 했는데 이는 북한과 일시적인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와 기타 군사 장비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했고 따라서 한국에서는 스스로 무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위산업이 매우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매체는 6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이 한국의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더 각인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1968년에 북한 124부대 소속 무장군인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려다 실패한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1971년에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축소시키게 됨에 따라 한국의 안보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한국 스스로 자주 국방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강력한 국내 방위 산업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고 여기에는 조선업에 대한 투자와 탱크 및 포병 장비의 생산을 현지화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 진행된 자주 국방 프로그램은 이후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매체는 한국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과 방산 강국으로 올라선 두 번째 배경으로 높은 국방비 지출과 이에 따른 효과적인 방위 산업 육성을 손꼽았는데요. 실제로 이 매체는 그로부터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2%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2021년에도 북한과의 긴장 고조 및 중국의 지역 내 군사적 도발이 증가하자 2022년 국방비를 GDP의 2.7%로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그동안 미국산 무기를 주로 사용해왔지만 높은 국방비 지출과 국내 방위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일관 있게 추진해온 덕분에 독자적인 무기 생산국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매체는 그 덕분에 현재 한국의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시장 규모는 44억 6천만 달러 6조 원에 이르고 2029년까지 약 79억 달러 10조 5천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만 하더라도 록히드 마틴과 보잉과 같은 미국 방산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엄청난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를 비롯해 현대로템과 한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과 가성비를 앞세워 세계 방산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생산하는 FA-50 골든이글 훈련기 및 경전투기가 전 세계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고 한화가 생산하는 K9자주포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도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유럽의 방산 기업들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미사일과 통신 시스템을 비롯해 전자전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LIG 넥스원은 최근 세계 100대 방산 기업에 오르는 기업마저 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기업 덕분에 한국은 이미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2017년 11위였던 것에 비해 3단계 상승한 것이죠. 한국의 군사 수출은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94% 증가했으며 이 성장률은 튀르키예가 유일하게 능가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만 한국은 무기 수출 가치를 72억 5천만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기존의 미국 방산 기업들의 동무대로 여겨졌던 나토 회원국들에서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남에 따라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최근에 발표된 조사를 놓고 보더라도 현재 한국은 이미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를 제공하는 세 번째 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나토 무기 구매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며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급기야 미국 매체는 지난 2022년에 한국이 폴란드와 14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현재 폴란드가 러시아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인해 GDP의 4%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는 사실을 비추봤을 때 앞으로도 한국의 좋은 고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1.000대의 K 주력전차와 600대의 K9 자주포에 더해 288대의 천무 다연장 로켓과 48대의 FA-50 전투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폴란드가 미국과 독일 등 기존의 무기 거래 국가를 외면하고 한국과 전격적으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국보다 무기를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독일만 하더라도 냉전 이후 독일의 국방비 지출은 줄곧 GDP의 2% 이하를 밑돌았는데 심각한 것은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방비를 1.4%밖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이 있은 직후부터 줄곧 2%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매체는 기존의 유럽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었던 독일이 낮은 국방비 지출과 이에 따른 무기 공급의 지연으로 인해 현재 유럽 각국으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만 하더라도 2018년에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전차 44대를 주문했지만 5년이 지난 후에도 단 한 대만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독일 제품의 이러한 오랜 대기 시간과는 달리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장비의 첫 번째 인도는 단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며 크게 놀라위했습니다. 한 유럽 방산업체 임원은 한국의 장점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이 걸릴 일을 그들은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해냅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신속한 배송뿐만 아니라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방산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전 세계를 경맣게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바로 한국 방산업체들이 500대의 K2 전차와 300대의 K9 자주포를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함으로써 폴란드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 국제인적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일부 인프라를 폴란드에 구축함으로써 폴란드의 방위력이 일거에 급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매체는 한국의 방산기업이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춘 덕분에 방산 제품의 비용 효율성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만큼 폴란드를 유럽 방산 시장 진출 거점으로 삼은 한국 방산 기업들의 이 같은 전략은 앞으로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도입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재 동유럽과 북유럽에 위치한 나토 회원국들에게 있어서 무기 도입 1순위로 한국이 종종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은 이전에 유럽에서만 방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이제는 한국 기업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납품받을 수 있다는 것이 더 잘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전체의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게 했는데 이에 따라 한국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무기 수요가 증가하는 유럽의 수요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대두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서울은 이미 폴란드 외에도 유럽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모두 K9 자주포를 운영합니다. 두 나라는 2017년에 각각 장비를 주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주문량이 증가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K9 운영국입니다. 2018년 첫 구매 주문을 12대로 했고 이듬해에는 추가로 6대를 주문했습니다. 인도는 2020년에 시작되었고 2023년 말까지 에스토니아는 총 24대의 K9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를 36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매체는 유럽 말고도 세계 각국에서 한국제 방산무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중동만 하더라도 유럽 못지않게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2022년 1월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35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도 2022년에 한국으로부터 천무 등 방산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총 9억 8,900만 달러 상당의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앞서 튀르키예 또한 알타이 전차에 K2 전차의 엔진 DV-27K를 장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동으로 수출된 한국제 방산무기는 전체적으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신기원을 달성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의 전통적인 무기 수출 시장이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한국제 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더욱더 늘어나면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연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고 이와 상대적으로 중국의 외교적 입지는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호주만 하더라도 최근 독일 기업을 제쳐놓고 한국으로부터 레드백 장갑차 129대를 47억 달러 규모로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 역시도 2023년 3월에 9억 1천만 달러를 들여 한국으로부터 FA-50 경전투기 18대를 도입하기로 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이 매체는 인도 역시도 이에 뒤질세라 2015년에 한국으로부터 모두 100대에 달하는 K9 자주포를 도입키로 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추가로 100대를 더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미국 매체는 한국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대해서도 폴란드와 필리핀을 비롯해 페루와 루마니아 등 세계 각국에서 이를 앞다투 도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라매를 통해 한국은 F-16과 같은 초기 4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동시에 F-35보다 비용 경쟁력이 높은 비행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F-35 라이트닝 11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금난을 겪지 않고 공군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국가들에게 보라매는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보라매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한국 무기 산업의 승리입니다. 일단 조립 라인이 완성되면 한국은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생산한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갈등, 그리고 주변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갖은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력 갈등과 신냉전 구도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운 좋게도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대응해 방산 무기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유일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고, 이는 머지않아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1990년대 후반에 세계 각국의 우려와 비아냥을 무릅쓰고 한국 정부가 문화산업을 육성시킨 덕분에